1분만 기다렸다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니 뭐 1분만 있다가 잠깐 혹시 좀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AI and Architecture. AI에 이제 그 수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시면 사실은 AI and 디자인으로 됐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주제로 AI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AI and 디자인 그리고 AI and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자는 총 네 분이시고요. 첫 번째는 김동윤 선생님 그리고 서상현 선생님, 그다음에 김태용 선생님, 김다현 선생님 이렇게 총 네 분이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럼 바로 지체할 거 없이 우선 쭉 네 분 프레젠테이션을 연속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스커션 세션을 가지고서 질문 및 이제 디스커션 세션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윤 씨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동윤님? 네, 네. 잠시만요. 네, 어, 일단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김동윤이고요.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프로젝트 리서치 제목은 이제 Multifaceted Features of Architecture라고 이 건축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다양한 그런 특징들을 학습을 하고 그것들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고자 기획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AI를 활용하려는 이렇게 시도가 많이 있어 왔는데요. 특히 CNN을 활용하여서 이 건축가가 가진 특징을 조사해서 그들을 새롭게 그룹화한다거나 아니면 걔네를 이용해서 특정 공간의 특징들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것들이 그런 예인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딥러닝 아이디어인 이런 분석과 생성은 이런 디자인 분야에서 함께 작동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태스크로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리서치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가진 갭을 메우고자 딥러닝 모델을 통하여 건축가들이 가지는 스타일을 읽어내고 분석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리서치에서는 해석자의 경험과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통하여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분석하여 그들이 가진 디자인적 독창성과 그들이 다른 건축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고자 하였고요. 먼저 컴퓨터 비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 맵들을 추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컨볼루셔널이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면서 그 당시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어 현재 많은 비전 태스크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특징망으로는 이런 대상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특징들이 모이고 함께 분석된다면 인간의 눈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컴퓨터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컨볼루셔널 레이에서 추출된 특징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이 해당 건축가들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장인과 코끼리의 우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한 곳만을 가지고서는 이런 그 대상을 정하기 힘들지만 그 대상의 다양한 면들을 조합하여 이해한다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처럼 컨볼루셔널 레이어도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추상함으로써 대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드러냄으로써 기존 전통 방식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프리츠커 상을 받은 총 44개 건축가들의 이미지를 약 5만 장가량 모았고 데이터셋 내에는 다양한 비에서 찍힌 건축물들의 사진과 디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클래스마다 약 1000개의 이미지를 수집했으며 이 로버트 벤트리, 프라이오터처럼 실제 작품이 많지 않다거나 나이가 오래되어서 디지털 기록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건축가들의 데이터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 자하나 안도, 헤르조그, 알바로 시자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트레이닝 세트와 검증 세트로 균일하게 나뉘어 특정 데이터의 이런 썰림 현상 없이 이 썰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런 오류를 이제 최대한 차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RTX 3090 그래픽 카드로 약 하루 동안 이렇게 학습된 트레이닝에는 이제 이피시언트넷을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고 이 러닝 레이트 램프업, 뭐 코사인 어레니언 위스트럴 등 여러 가지 딥러닝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이제 44개 클래스를 73.6%의 정확도로 분류하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정확도를 클래스별로 살펴보자면 이 루이스 바라간과 알도로시는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준 반면 램크로스와 아라타 세조키 등은 약 50에서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건축가들의 사진을 직접적으로 출력하여 살펴보면 높은 정확도를 가진 건축가들은 독특한 색채를 건물에 사용하였고 반대로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 건축가들은 도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와 함께 이런 메탈릭 재료, 커튼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AI가 건축물을 인식하는 방식도 현재 사람이 건축물을 이해하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클래스마다 예측된 결과물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의 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Y축은 실제 데이터의 참값을 의미하고 X축은 이 AI에 의해서 예측된 건축가들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통하여 AI가 가장 잘못 예측한 건축가들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그는 총 9%의 오차율을 보인 케이스인데 에두아르 소토의 건물 사진을 보고 알바로 시자라고 예측한 경우였습니다. 둘은 포르투갈 건축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지역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고 좀 더 자료를 살펴보니 소토가 학생 시절에 알바로 시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소토의 이런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서 해당 결과를 만들어낸 것임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AI가 건축가를 인지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톰 메인의 건물을 예측할 때에는 그리드 패턴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의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리드 형태의 패턴을 학습한 것을 보여줬고요. 루이스 바라간의 예를 볼 때는 좀 더 명확했는데 이런 다른 건축가들의 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높았으며 AI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히 루이스 바라간의 건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파스텔 톤의 이런 색깔이 루이스 바라간이 인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분석된 건축가들을 그룹화해보고자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조사해보았고 그중 선형 방식의 이 PCA와 비선형 방식의 티즈니를 이용하여 건축가들이 가진 유사성을 또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PCA는 고차원 벡터를 저차원 벡터로 이렇게 차원 축소하는 통계적 기법인데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이렇게 줄여나가서 이 해당 벡터의 중요한 정보는 유지한 채 차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원으로 차원 축소된 왼쪽 이 시각화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들이 꽤나 잘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건축가가 가진 고유한 특징들을 다른 공간에서 잡아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성은 비선형 관계를 보여주는 티진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건축가마다 굉장히 잘 클러스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비선형적으로 프로젝션된 이 티즈니의 시각화는 인접거리 기준으로 2차원 그리드에 펼쳐져서 왼쪽과 같이 시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가지는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을 조사해보였고 그중에 자연어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유사도 측정 방법인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서 건축가들의 유사도를 판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들이 가지는 코사인 값을 통하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유사도 값을 정하는데 1이면 두 벡터는 동일한 것임을 의미하며 0이면 관계가 없다. 마이너스 1이면 정반대임을 의미합니다. 각 클래스마다 다른 건축가들과 가지는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고차원의 벡터들이 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유사도 범위가 0.4에서 0.7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특징 자체를 학습하는 오토 인코더를 만들었고 여기서 차원 축소된 벡터들을 코사인 유사도의 벡터로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사인 유사도 테이블은 꽤나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자아디드는 이 한솔레인과는 마이너스 0.24만큼의 유사도를 보인 반면 요르누스과는 0.24만큼의 양의 방향으로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요르누스에 나타나는 이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곡면의 형태가 높은 유사도에 영향을 준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 또한 차원 축소를 통하여 2차원 평면에 재배치될 수가 있고 여기에 각 클래스들의 바운더리를 컨벡스호를 사용해서 추출하고 클래스들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리츠가 상을 받지 못한 건축가들의 사진을 놓고 어떤 건축가로 예측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BIG는 램크라스로 가장 많이 예측됐으며 다니엘 리베스킨티는 자아디드가 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니겐과 스티브넌의 결과인데요.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일본 건축가들, 이 소우지모토와 주냐 이시가미는 높은 확률로 사나를 예측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일본 건축가들이 가지는 이런 투명성, 절제된 매스, 흰색 컬러를 이 사나의 특징으로 학습한 것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또 조금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해당 건물이 아닌
이런 다른 컨텍스트의 건물들을 인지하고 이것을 벤츄리의 건물로 예측한 것은 아주 재미있는 에러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타나는 다른 건축가들의 건물의 이런 예측 결과도 함께 측정해 볼 수가 있었고요.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도 각기 다른 스타일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진행하였는데 흥미롭게도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은 양의 유사도의 상관관계를 주로 보였고 이는 해당 건축가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인지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8번, 18번, 28번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클래스 내 유사도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프랭크 게리의 건물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닌 수목이거나 항공뷰 또는 건물의 특정 부분이 찍혀서 특징을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을 진행한 모습이고요. 이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며 보여드린 이미지는 해당 빌딩이 구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서 디테일을 집어넣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졌으며 특히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인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 건축물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해당 이미지의 인면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화 모델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이것은 디자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서상현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네,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잠시만요. 네, 힘들면은 뭐,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아크에서 건축 테크놀로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 디자인 및 티칭을 하고 있는 서상현입니다. 오늘 제 발표 타이틀은 머신 컨텍슈얼리즘이고요. 제 프로젝트는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기계는 어떻게 도시를 보고 이해할까? 요즘에 머신 비전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이제 그 오토파일럿 이런 기능부터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그 질문과 함께 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도시를 보고 이해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도 좀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계 곳에 이제 구글맵과 같은 기계에 의해 스캔된 이제 모델 안에서 새로운 도시를 경험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그 시국에서는 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이해할까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를 사이트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그냥 쳤을 때는 이렇게 오버한 그런 이제 스카이라인이 나오고요. 이제 아키텍처라고 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프랭크 게리의 그 디즈니 콘솔홀 그리고 뭐 딜러스 카피리오 램포에서 만든 또 버드 뮤지엄 뭐 그 외에 뭐 조금 더 유명한 조금 이제 오래된 건물 중에 유명한 이제 이스턴 호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빌딩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좀 뭔가 하이프 이런 위주로 오퍼레이트 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프랭크의 디즈니 콘솔홀, 이스턴 호텔, 뭐 퍼시즈의 이제 칼트람 빌딩, 딜러 스카페리오의 로드 뮤지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뭐 아이코닉한 위주로 이제 아이코닉한 빌딩 위주로 나왔지만 더 이제 그쪽에 더 치우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치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계에서 유명한 건물 그리고 유명한 회사 프로젝트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그 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리커라는 이제 좀 오래된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 이 플랫폼에 있는 모든 그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그 키워드 위주로 제가 데이터 스크래핑을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 스크래핑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좀 아이코닉한 건물 중심으로 몇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는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perception 그리고 cultural hierarchy 뭐 이런 이 기준에 부합한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구글에서 맵 만들듯이 LA라는 도시를 이렇게 드라이빙 어라운드 하면서 거기를 3D 스캔으로 했을 때 그 기계가 보는
실제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구하려고 해봤습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 값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디자이어 했던 그런 결과가 어떤 형태인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제가 가진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건축적인 디스플린 혹은 문화적 하야켓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기계와 콜라보레이션으로 LA라는 도시의 컨텍스트를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재해석하고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축적 학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건물들도 모두 포함해서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험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기계와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데이터 준비부터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이 부분이 프로젝트의 시드가 되는 부분이고 기계와 저의 콜라보레이션의 시작점입니다. 데이터에는 데이터에서는 직접 도시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포토샵 프로세싱 스케치를 이용해서 최소한 기본 데이터와 노력으로 최대한의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LA가 가진 애트모스피어를 캡처하고자 스타일겐을 이용해 로스앤젤레스의 컬러감, LA의 도시 구조 등을 보며 이제 기계의 눈을 통한 다운타운 LA를 다시 돌아보게끔 했고, 다시 또 만든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TSNE를 이용해서 각각 이미지 데이터 간의 특징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미지 어셈블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셈블리에 된 이미지에서 도출한 예를 들어 컬러, 피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파사드 디자인 이터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해봤습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TSNE 어셈블리 결과인데요. TSNE는 이제 통계학적 혹은 분류학적 툴로 많은 가지 수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다중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2D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컴퓨테이셔널 툴입니다. 이 툴을 이용하면 데이터 간의 벡터적 거리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파사드 어셈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지는 역할은 컴퓨터가 제시한 솔루션 중 하나를 틱해서 이제 수학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셈블리된 결과에서 컬러 값을 도출해서 LA 다운타운의 컬러에 기반한 현상학적인 컨텍스트를 도출해봤습니다. 컬러에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이 데이터셋에서 컬러는 그 컬러 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파사드의 재료 혹은 건축 스타일의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에서는 컬러가 하나의 도시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어셈블리 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피처 매칭도 진행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세싱 스케치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된 이미지에서 피처를 디텍팅해서 이미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포인트 클라우드 혹은 3D 박셀레이션 모델을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변환된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이제 테슬레이션 된 파사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결과값으로는 이제 이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테슬레이션 건물들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레프레젠테이션 된 다운타운 LA에 위치시켜 본 결과인데요. 이 건물에는 이제 동쪽과 서쪽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쪽에는 주로 이제 오래된 건물 위주. 왜냐면은 다운타운 LA는 크게 두 가지의 세그리게이션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셋에서. 오래된 다운타운 그리고 새로 지어진 다운타운. 오래된 다운타운에는 주로 이제 메이스너리 혹은 이제 그래나이트 이런 건축 방식을 이용한 이제 건물들이 많고요. 이제 새로 지어진 쪽에는 커튼 월 그리고 글래스 그다음 메탈 이런 소재를 이용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디니, 블렌더, 이제 프로세싱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박셀로 테슬레이션된 형태의 여러 가지 파사드 엘리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부분은 오래된 이제 다운타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사용한 방식은 이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이트 맵을 이용한 이제 뎁스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2D 이미지로부터 3D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과연 그 방식이 뭔가 스트럭처한 이제 구조적인 그런 이제 엘리먼트까지 캐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를 해봤고요. 웬만하면은 윈도우 쪽은 캐치가 되는 걸로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겹쳐서 했을 때 이제 하나의 그 이미지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팩터를 바꿈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테슬레이션의 정도라든지 그 하이트맵의 애널리시스의 익사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 형태의 이제 3D 지오메트리를 하베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이미지만 사실 사용되는 건데 그 중에 그것들을 테슬레이션으로 이제 테슬레이션 제가 개발한 테슬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구조 혹은 이제 엔벨롭의 형태 그리고 오픈이 된 형태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 돼서 이런 스트래티지를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제 2D 이미지를 3D 파사드화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이스트와 웨스트 사이의 컬러감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점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제가 테슬레이션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미지로부터 그리고 그 테슬레이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 테슬레이션 제외하고 또 제가 직접 이제 텍스처 매핑을 제너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혹은 이제 좀 더 새로운 방식이지만 이제 테슬레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텍스처 맵까지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툴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사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연구의 주제가 아무래도 머신 비전 이런 쪽이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머신 비전 프렌들리한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새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5G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G라는 테크놀로지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G라는 게 굉장히 프리퀀시 값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프리퀀시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 자체가 블락될 수 있는 확률이 3G 테크놀로지나 4G 테크놀로지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처럼 세 가지 영역대로 나눠서 실제로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5G 커넥티비티라는 이런 주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공간을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보통은 퍼블릭한 공간에서는 5G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되는 측면이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는 사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에서 좀 서베일런스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는 이제 좀 더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장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필렛된 서페스에서는 이제 좀 더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코트야드 형태의 혹은 이제 건물 파사드에 펀치가 된 그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전파의 프로퍼게이션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적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건축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이제 뭔가 결과였지만 왜냐하면은 많은 인테리어 이런 공간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직면하게 될 그런 테크놀로지와 건축 간에 서로 뭔가
통합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태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머티리얼리티에서도 이제 그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러프한 머티리얼일수록 그 전파를 흡수하는 이제 크기가 더 컸고요. 이제 뭐 여기도 이건 이 매저 값은 제가 한 건 아니고 NYU에서 이제 진행한 리서치인데 드라이월이나 우든 코너, 뭐 마블 이런 여러 가지 그 머티리얼 변화 값에 따라서 그 5G 그 웨이브가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는 이제 그 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오메트리 언더스탠딩에 기반한 그 뭔가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5G 커넥티비티가 좋고 색이 이제 다크하면 다크할수록 더 5G 커넥티비티가 안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건축 이제 스카이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넥티비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홀이 생긴다, 혹은 이렇게 푸시인이 생긴다. 그러면 더 커넥티비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다이그라매틱하게 만들어 본 이제 플랜과 그 중앙에 큰 이제 코트야드고요. 그 5G 커넥티비티를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파사드 어셈블리 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도출해낸 어떤 결과값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엘리베이션이고요. 네, 이제 뭐 이것도 뭐 같은 걸 보여드리는 건데 비디오로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테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익스프레션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은 머신 이제 그 기계적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닝적인 이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함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컴포넌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챙겨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리서치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자체에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리서치의 일환으로 제가 그 직접 라이다 스캐너를 가지고 그 LA 다운타운에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한 결과인데 이 스캔을 한 결과로 봤을 때 이제 그 그래나이트나 이런 그러니까 좀 그 흰색에 가까운 머티리얼에서는 좀 더 하이 리턴, 그러니까 좀 더 클리어한 지오메트리 리딩이 일어났고요. 이제 미디움 리턴, 예를 들어 그 좀 그레이 스케일에 가깝거나 브릭 이런 컬러 쪽에서는 좀 더 이제 그 낮은 결과값이 보였고, 이제 그 블랙 머티리얼 아니면은 뭐 그 클로스로 된 머티리얼 혹은 글래스로 된 머티리얼 이런 리플렉티브나 리프렉션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머티리얼에서는 그 낮은 값, 로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가 말해주는 거는 제가 뭐 직접 그 프로젝트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저희가 앞으로는 디자인할 때 컬러 선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머티리얼 선택 이런 것도 이런 테크놀로지 쪽에 연관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멘션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제 끝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태용님 준비되셨나요? 가능하면은 발표 시간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딱 맞게 짧게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공지 말씀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GSD 엠드스택에서 지금 재학 중인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제 이번 스터디 주제는 이제 로보틱 드로잉 디자인 및 이미지 프로세싱이고, 이번 프로젝트는 아마 패브리케이션이랑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머신러닝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엔 툴패스 제너레이션,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위해서 툴패스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로잉 툴의 선택,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터에 대한 개발, 그리고 드로잉 테스트를 하고, 그 후에 진행된 이제
crack detection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할 이제 스터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MXM 아키텍처에서 이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서부터였어요. 패브리케이션에 관한 플러그인 개발부터인데 이제 이 로보틱 패브리케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이제 로보틱 패브리케이션에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플러그인 초기 개발한 플러그인인데요. 이제 인풋으로 2개의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제 픽셀 데이터 차이를 확인해주고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변화하거나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세스된 이미지를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른 파라미터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플러그인 개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라이노 프로그램 자체가 비트맵을 이제 그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메쉬에다가 비트맵 데이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형태를 그리는 방식 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 중에서 픽셀 하나하나를 찍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형태 자체를 이제 드로잉으로 이제 선으로 그려지는 방식을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후에 이제 여러 엣지 디텍션 이제 매트릭스 사용해서 이제 필터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어느 이제 윤곽이 가장 이제 그 형태에 맞게 이제 잘 표현한지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이제 그리는 이제 변수값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실제로 로봇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랑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실제로 그려야 되니까 이제 어떤 펜을 쓸지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여러 펜을 썼던 결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능 시험 때 쓰는 이제 모나미 펜이 상당히 이제 기능이 좋다는 걸 깨닫고 이제 모나미 펜을 사용해서 이제 선을 여러 번 그어보는 테스트랑 이제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까지 이제 그려보는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한 후에 이제 이 펜이 이제 드로잉에 정말 적합한 이제 로보틱 드로잉에 적합한 펜임을 이제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실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한 이제 그리기 위해 이제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A2 사이즈였을 거예요. A1인가 A2 사이즈에 이제 잉크를 떨어뜨리고 그 잉크에서 이제 소보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엣지를 확인하고 그 엣지 주변으로 이제 투패스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그리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영상이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카메라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제 그 이미지 왜곡을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카메라 사진 찍은 것에 실제로 피지컬한 디스턴스 값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제 그림은 그리는데 이제 뭘 그리는지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리고자 하는 이제 특정 사물을 지정을 해서 그릴 수 있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건 이제 머신러닝 방식은 이제 마스크 리저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기술인데요. 이제 리저널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이제 마스킹 과정을 이제 같이 합친 기술입니다. 우선 리저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먼저 마스킹 이전에 선행이 되는데 이제 필터 뱅크를 사용해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영역을 정하고 이제 롤폴링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영역을 불안해서 영역이 특정되는 값을 추출해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추출된 값과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이제 사물인지 혹은 동물인지 그리고 이미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 리전을 정하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스킹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그 이미지 들어온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에 마스크를 씌우는 이미지로 변형을 해서 이제 송출하고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실제로 인풋에 들어온 이미지에 마스크를 씌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MR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 사용된 게 거의 이제 의류계 쪽에서 사용됐는데 이제 이런 이제 기술을 건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패브리케이션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앵커 소팅 앤 필터링 이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전을 정확하게 이제 영역을 정하고 그리고 바운드 박스를 만들고 그 바운드 박스 안에서 이제 마스킹을 씌우고 이제 특성 사물을 구별하고 이제 마스킹까지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제 그 발표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12 픽셀 사이즈, 스퀘어 픽셀 사이즈를 이제 그 크기를 정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크랙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제 보도블럭에 있는 이제 상당히 많은 크랙을 이제 스터디하고 싶어서 이제 크랙 사진을 찍고 이제 크랙 이미지를 크롭을 해서 이제 실제 백그라운드에 되는 이제 이미지와 이제 크랙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서로 분열시켜주고 이제 그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앞마당이 그다지 뉴욕시티만큼 엄청 넓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 이미지를 좀 더 큰 데이터셋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크롭된 거를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랑 그리고 크랙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그 스케일 조절과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크랙 같이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15개의 백그라운드, 27개의 이제 포그라운드, 그 크랙에 해당하는 포그라운드에 대한 데이터셋을 좀 더 이제 500개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도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데이터셋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돌려가면서 리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부족한 점,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부족한 점을 조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던 이제 변수가 이제 디텍션 미니멈 컨피던스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얇은 영역을 허용하는 동시에 또 허용한 오차도 이제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 과정에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디텍션 미니멈 컨피던스가 이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크랙을 발견하는 이제 리전 크기가 좀 더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크기가 상당히 좀 이미 들어간 데이터셋과 크기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이제 인풋 이미지랑 이제 그 결과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의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크랙과 크랙 사이에 이제 결합 이제 중첩되는 이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랙 영역이 그 선으로 된 크랙보다는 이제 좀 더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이제 크랙을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선형으로 얇게 뽑혀든 크랙 역시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로 사용했던 이제 이미지 중에서 이제 줄눈도 이제 같이 돼 있는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이미지랑 이제 혼동이 되면서 이제 정확한 크랙을 이제 발견하지 못한 이제 경우가 생겼고요. 이제 케이스 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흙 부분과 이제 콘크리트 크랙 부분을 같이 이제 접목해 놓은 이미지인데 이 오류 역시 이제 크랙을 발견하지 않고 아예 그냥 흙바닥 부분을 그냥 발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데이터셋에 들어간 이미지가 이제 512가 아니라 좀 더 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크랙을 이제 입력을 하고 데이터셋을 활용한 게 좋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이 화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가 적어도 3000 픽셀이 넘는 이제 한 변이 길게 3000 픽셀이 넘는 이제 이미지가 보통 들어가다 보니까 데이터셋에 들어가는 이미지 크기가 상당히 이제 비교적 작아서 이제 영역도 역시 발견된 영역 역시 이제 작았다는 이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랙을 이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투패스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발견된 이제 크랙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스크로 이제 합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로봇 투패스로 변형을 시켜서 실제로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 하나로는 이제 보통 이제
빌딩을 지을 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데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이제 사전에 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빠르게 결함을 발견한 뒤에 이제 크랙을 로케이트하고 실제로 마킹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로봇을 마킹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퓨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지금 보는 이미지는 다 제 평면으로 돼 있는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매핑돼 있는 이미지를 이제 러닝을 해서 이제 3D 그 비정형으로 이제 3D 스캔된 오브젝트에 매핑된 이제 매핑 텍스처를 이제 머신러닝 돌려서 실제로 피처를 확인하고 거기에다 그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켓 시키고 그리고 패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아마 제 퓨처 스터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매핑 테스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명확하게 그 왜곡이 돼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메쉬에 입히면서 왜곡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사전 스터디로 이제 실제로 매핑된 이미지를 이제 색깔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포인트를 추출하고 이제 그 포인트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다음 프레젠테이션 넘어가 볼게요. 김다현님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지금 뮤트되어 계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바로 쉐어 스크린 할게요. 네. 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잠시만요. 일단 전체 화면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전체 화면 아닌가요? 잠시만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용 화면으로 혹시 바꿔주실 수 있는지. 잠시만요. 지금 괜찮은가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이 강연에 초대해 주신 한준 선배님하고 수민 선배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다녔고 영국 AA 스쿨 디자인 리서치 랩에서 석사를 한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신기술과 건축의 융합을 항상 시도하고 있는 DRL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세 분의 교수님께서 각자 다른 스튜디오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중 두 분은 자하디드의 디렉터와 코딩 부문의 디렉터로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AADRL 디렉터이십니다. AADRL은 매년 주제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있었던 그 2019년의 주제는 Constructing Agency였습니다. 에이전시라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하자면 대행사라는 뜻도 있고 영화를 보면 요원이라는 뜻도 있어서 건설 대행 요원 정도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Constructing Agency를 주제로 저는 세 교수님 중에서 티오도 스피로폴리스 스튜디오를 선택했고 중국, 터키, 콜롬비아 친구와 함께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특이한 점이 에이전시에 대한 해석이 나머지 두 스튜디오와 조금 달라다는 점인데 만약에 나머지 두 스튜디오가 패브리케이션 중심이었다면 그리고 파라메트릭 건축에 접근 방법에서 대부분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나면 정적이고 그리고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반해서 티오도 스튜디오는 항상 그 에이전시가 건설 대행 요원이 변화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 혹은 그
그 변화하는 뭔가에 대한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고 그 피드백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디오도어 스튜디오에서 프로토티피컬 러닝 시스템이라는 걸 큰 화두로 삼았는데요. 만약 건축이 뇌를 갖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다른 하나 목표 중에서 Future of Cultural Architecture 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미래의 문화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목표를 삼았는데 우리 팀은 하늘을 나는 문화 건축이라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문화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A-Life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보통 AADRL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화두를 계속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와 호기심은 근사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만약에 이 에이전시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너무 드론처럼 시끄럽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조금 더 풍선처럼 우아한 움직임으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조금 친근한 느낌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선을 사용하는 것도 문화와 축제에 부합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독일의 자동화 설비 회사인 페스토가 만든 풍선 로봇을 모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가 출신으로 로봇에 대한 이해와 유체 역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개월간 테스트를 거듭하다 보니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생기게 됐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공중에 머물면서 방향을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장착해서 거리에 대한 반응으로 일정 높이에 머무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루프를 코딩해 보기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그 우리의 에이전시, 건축물이 좀 더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면 에이전시가 실제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인풋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서가 많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나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건축물이 우리 감정과 수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하나의 타겟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전기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부착을 하는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관건은 이 에이전시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 그 환경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팀은 뇌파를 읽을 수 있는 그 Brain Computer Interface BCI라는 헤드셋을 구입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 BCI를 아두이노와 연결시켜 뇌파와 아두이노가 연결돼서 전구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파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단순히 그 뇌파가 전구에서 알록달록 표현하게 표현되기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단순한 그 리액티브 반사적인 행동이 아닌 생각을 거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은 초기 연구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유니티라는 게임 개발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된 인공지능 개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ML 에이전트라고 유니티 안에서 자체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툴이었는데 이 인공지능 개발 툴이 또 구글의 텐서플로우라고 또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는 인공지능 개발 툴로 연동돼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현실의 환경을 모방한 가상적 물리 환경에서 기계학습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으면 텐서플로우에서 기계학습이 이루어져서 그 학습된 뇌를 유니티 안에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이 인공지능 학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우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얼음땡 게임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 마리의 에이전트를 그 가상의 환경에서 따로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빨간색 녀석은 술래라서 잡으면서 점수를 얻는 걸로 두 마리 녀석은 피하면 피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점수를 얻는 것으로 각자를 트레이닝 시켜서 나중에는 한 공간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아주 신기한 점은 이 두 가지가 각각 협력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객체가 각각 각자의 반응을 보여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정해진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의 장점은 생각보다 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개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인데 이렇게 한다면 첫째로 심플한 룰을 정하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 규칙을 달성하는 작은 개체를 만들 수 있고 그 개체하고 다른 개체 간의 간단한 규칙을 정하면 원하는 목표를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건축물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같은 건축물 내에서 이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계들 빼고 건축물에는 필요한 규칙도 적고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열거나 닫거나 옮겨놓거나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지속 가능한 건축이나 좀 더 새로운 거주와 문화의 형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소리가 있나요? 아니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영상을 보여드리는 잠시만요. 이게
마지막에 만든 영상인데 어,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earth, no water, nothing. There was a single hill called Nune Chaha. In the beginning, everything was dead.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nothing at all. No lights, no life, no movement, no breath. In the beginning, there was an immense unit of energy.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but shadow, and only darkness and water, and the great god Bumba. In the beginning, was wanting fluctuation. This means that in the beginning, words, and those words defined life for those who used them. The reality described in some origin narratives, including that of Genesis, where the story includes Adam naming each of the creatures he encounters as part of his quest to find a mate. We are storytelling, and our narratives provide the play within which we are. In the future, information is radiation. In the future, the body is obsolete. In the future, the accelerating speed of technology slams into the inertia of flesh. In the future, cyber systems spawn. In the future, alternate hybrid and surrogate bodies. In the future, the cortex that cannot cope resort to specialization. In the future, physical bodies have organs. In the future, phantom bodies are halal.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이 발표 시간이 너무 다 짧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다들 1시간씩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선 네 분 발표 관련해가지고서 질문 있으신 분들 우선 질문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채팅창에다가 본인 이름 한번 쳐주시면은 제가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켜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 정말 다 잘 들었고요. 네, 좀 많은 인스피레이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발표하셨던 김동윤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결과물로 쓸 수 있을지를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게 컨셉 디자인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좀 더 디벨롭한다면 스케매틱 디자인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거 같이 어느 정도 레벨로 디벨롭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아키텍처럴 디자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좀 데이터 사이언스나 좀 그런 쪽의 어프로치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인풋을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특징을 기반으로 그 건물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일단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럴 땐 인면이 변하는 그런 거라 그런 어떤 특징의 축을 찾은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진을 아무 건물 사진을 넣고 약간 그런 축으로서 그 이미지를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인면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 가시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지는 또 아키텍트들의 몫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좀 네네. 궁극적으로는 좀 큰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뭔가 그런 저도 디자이너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뭔가 프로세스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상현님도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예. 좀 툴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아까 뭐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마스크 가이디드 이런 그 형식의 시멘틱 베이시스 그런 스타일도 쓰신 건가요?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아니요. 그렇죠. 안 쓴 거예요? 그런 쪽으로 혹시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콜럼은 콜럼, 뭐 아니면 뭐, 윈도우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제너럴한 로케이션을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축가의 스타일을 여기 적용시킨다면은, 세멘틱 베이스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컴포지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 베이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죠. 정확도나 이런 쪽이 좀 올라가니까. 근데 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그 피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를 약간 컨트롤하고 리프로듀스를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플레인한 모델을 쓰고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스타일겐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이 컨트롤빌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겐 인코더를 또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 좀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마스크 기반의 그런 시멘틱 모델보다는 그런 뭔가 플레인한 모델로서 그런 확장성을 늘리는 게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제가 좀 말씀하세요.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우리 시간이 얼마큼 있어요? 이 세션 하는 거요? 좀 초과했죠? 네, 조금 더 추가를 지금 안 그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디스커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20분 정도 디스커션 시간을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너무 다들 재밌게 프로세스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 되게 인공지능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가 밝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업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전에 저도 한국에서 이제 어디 무슨 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딱 보니까 그 전에 그 워크샵 했던 분들, 렉처 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인공지능에 대한
되게 장밋빛 미래를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같이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피처를 만들었을 때 이 피처가 에러가 나면 에러를 알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인공지능은 에러를 안 뱉어내요. 에러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서 이제 그 툴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양질의 데이터거든요. 사실 양질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를 먼저 잘 알아요. 많은 문제 말고 되게 명확한 문제, 그리고 이 명확한 문제를 가장 잘 아티큘레이트하는 데이터 세트, 양질의 데이터 세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해 주셔서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크리틱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약간 또 임프로브 할 걸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좀 되게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동현 씨께서 생각하시고 가는 부분도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딱 그 트레이닝이랑 아웃풋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A라는 건축가의 찍은 사진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의 텐던시를 트레인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사진을 찍는 방법, 구도, 각도, 그죠? 하늘의 색도 사실은 다 다르면 그것도 피처로 인식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달라질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예를 들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그게 돼 있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 플러스 이걸 좀 더 레인포스 할 수 있는, 내 프로블럼 이거라고 하면 그 프로블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번 더 가져 넣어 볼까라는 이야기를, 물론 이제 되게 복잡하시고 오랜 시간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디테일이 다르겠지만,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냥 라우 데이터 이미지를 놓고 이건 이 건축가야, 저건 저 건축가야 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건축의 어떤 예를 들면 같은 사진을 같은 건물을 찍다 하더라도 같은 스케일로, 아까 우리 세 번째 발표하신 분께서 이제 뭐 이미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사실 사이즈보다 스케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이즈는 어차피 뭐 샘플링을 다시 하거나 코너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데인데,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바로 앞에서 찍냐, 1m 뒤에서 찍냐, 그렇죠?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트래티지가 사실은 더 많이 설명이 돼야 되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 트레인셋에서 이미 나타나요. 이 트레인셋에서 사람인 우리가 프로세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물 또한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이렇게 현업 개발자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주셨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트레인시키기 위한 그 트레인 데이터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노멀 맵이나 뎁스 맵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이 노멀 맵과 뎁스 맵이 구조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똑같은 거,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숫자 데이터인데, 숫자 데이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어떤 노이즈가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노이즈 리덕션을 했는지, 이런 전략들, 그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궁금했고,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야 이거는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구현한 거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랙 같은 경우도 크랙 디텍션 했을 때 그 크랙 디텍션에 대한 그 트레인 이미지가 뭔지 좀 되게 많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별로 뜯어냈을 때 어떤 개인이 트레인한 모델을 쓴 건가요? 아니면 뭐 욜로 모델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쓴 건지. 그리고 아까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디텍션 하려고 하는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제일 편해요. 정말 숫자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숫자가 안 되니까 이미지로 넣는 건데, 이미지도 어떻게 노이즈를 리덕션 해가지고 피처를 끄집어낼 거냐. 피처도 사실은 저 숫자거든요. 결국엔 숫자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임플멘테이션 사이드 보게 되면 이게
벽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레이저로 덱스 같은 거 해가지고 구멍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툴이 뭐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이제 순위랑도 좀 겹치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룰이 조금 알고 싶어요, 룰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워드가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페널티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 발전 방향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래 얼음땡인데 무조건 도망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트레이닝을 굳이 시킬 필요 없이 그냥 멀게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 도망갈 수 있게끔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워드를 어떤 식으로 줬고, 어떤 입장에서 얼음땡이니까 한 명이 가까우면 뭐 얼음을 한다던가 걔가 피해가지고 다시 또 녹여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워드 페널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거기서 어떻게 비헤이비어 했는지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알고 싶은 것들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내가 정해진 문제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이제 발표로 봤습니다. 너무 재밌고 감사하게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코멘트 드릴게요. 저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분들 지금 남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언급하실 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태용 님이 잠깐 중간에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셨는데. 뭐 트레이스 직접 만든 거 맞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 관련해서 좀 나중에 아웃풋 만들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아마 보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국에는 머신러닝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게 결국엔 필터로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정해진 필터 그 네트워크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비지 인이나 가비지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넣은 데이터에 맞춰서 피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프로블럼이 디터미스틱 하면은 그냥 코딩으로 짜요. 근데 이게 디터미스틱하게 아니고 더 복잡해지면 차라리 그 룰들을 우리가 이미지든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트레인 시켜서 그걸로 갖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내가 풀려가는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이 트레인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디자인 프로세스에 좀 더 정확하다. 왜냐면은 지금 되게 뭐 스태티스틱한 어나리시스랑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뭐 드랍다운을 한다든지 리치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말 그대로 그 필터의 역할을 좀 더 잘해주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진 필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끄집어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머신러닝이 주로 발전이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이정표들 남긴 쪽은 다 CS 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CS 쪽. CS 쪽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해서 아웃풋을 냈으면 그 자율주행을 탈 수 있겠냐는 거지. 타고 날까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 0, 99.9999, 9가 몇 개 붙었는지에 따라서 이 모델이 잘 됐다 안 됐다. 그 말이 뭐냐면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툴을 가지고서 디자인이라는 되게 좀 모호한 걸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 두 개 브리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고민을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딱 보니까 다들 막 이렇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제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면 그냥 붙여놓고, 아니 우리는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밖에서 이제 그런 크리틱을 받았을 때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맞는 거니까 그 이제 그냥 갖다 놓고서 여기다가 그냥 인공지능이야 라는 키워드 하나 붙여놓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발하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기존 도구보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창의적인 일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고안하냐.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냥 원래 있는 것 했고 어떤 랜덤니스나 이런 것들을 가져놓고 인공지능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정말 0.1%의 오차가 났을 경우에 사람 목숨이라든지 큰 어떤 그 돈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데서는 그런 모델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디자인에서 좀 썼을 때 디자인은 또 한 판의 전체의 길이도 보지 말고 아니 그러면 쪼개세요. 쪼개가지고 한 프로블럼이 명확하잖아요. 그쪽만 명확하게 우리가 노려서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저는 99%는 일단은 지지를 하지만 0.1%라도 우리가 상대편 다른 쪽에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항상 개발할 때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남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정말 여기서 나갔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를 염려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는 건데 너무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되게 머추하지만 좀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네, 크리티컬하게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또 학생 프로젝트고 또 중간 과정이기도 하고 또 방금 졸업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젊은 분들의 시너지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저는 너무 다 재미있게 봤고 저는 뭐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코멘트할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테크닉을 아니 이런 툴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컨셉추얼한 싱킹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바꿔 나가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깨버리고 뭔가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정말로 밸류어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남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좀 좋은 디스커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이니까 굉장히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 살짝 시간이 오버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 더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정도 더 받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다른 분들 발표는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코딩이나 뭐 이런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서도 뭐 언어 쪽인 부분은 잘 모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김태용 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저희 적층 성형 이런 거 할 때 멀티툴 어세스가 꽤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김태용 군이 지금 크레비스 컨트롤 크랙 디텍션 쪽을 썼지만 사실은 어떤 매터리얼이 계속 적층되거나 혹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계속 퀀터를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툴로 들어오거나 혹은 만들어지면서 그 버추얼 공간에서 우리가 모델링한 게 사실은 수축을 하거나 뭐 어떤 변형이 있는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모델링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툴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랙 쪽도 좋지만 그래서 뭐 싸우면서 축축된 걸 보면서 다음 툴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연속으로 작업한다거나 로봇 두 개가 협업한다거나 했을 때 물론 다른 산업 부분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3D 프린팅 업계라든지 아니면 CNC 업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가상에 있는 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쪽으로도 봤었는데 뭐 실제로 제가 그 드론을 이용한 그 3D 스캐너 해가지고 어떤 철구조물 안전성 검사하고 이런 거에 인볼브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크랙 디텍션 이제 이건 또 다른 가능성인데 크랙 디텍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통 3D 스캐너 같은 거 가서 크레비스, 그러니까 그 크랙의 깊이가 얼마나 구조물에 크리티컬한가 그런 걸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SMAC 코드, ASTM 기준 그런 거랑 그 알고리즘을 좀 같이 가져간다면 산업적으로 진짜 상품화할 수 있는 두 개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앞에 거는 로봇 쪽으로 하면서 DFMA 쪽으로 상품화가 가능할 것 같고 이 뒤쪽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그 건설 코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방금 ASTM, SMA 뭐 이런 걸 보면서 알고리즘에 인볼브 시키면 직접 사업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됐어요 하는 게 아니라 좀 상품화까지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두 개 트랙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경하님이 빠르게 하나 질문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딱 이것만 마지막으로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부터 21년까지 AATR을 수학한 권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김다현님 프로젝트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인터랙션 룰셋이나 뭐 환경이나 뭐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앞단에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하실 때 선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cultural infrastructure에 대한 것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건축적 에이전시들이 이제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단계쯤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풍선이 헬륨 풍선이라서 실외에는 사용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바람에 날아가니까. 사실은 그 한 3번, 4번 정도의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가 보통 대부분 실내에서 열렸고, 그런 그 전시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많은 풍선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풍선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풍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약간 뭐랄까 할까 도망가기도 하고 사실은 원래는 일정 위치에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센서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예상치 못한 반응도 꽤 있었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바닥에 하여튼 문화적인 건축물로 형성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토론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요즘에 이제 영국의 테이트 모던에서 사실 다현님의 프로젝트와 굉장히 흡사한 게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서 보면서 굉장히 다현님 프로젝트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나중에 혹시 영국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일단 이번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말씀 그리고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저에 이어서 이제 서상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상현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저희 그 끝나기 전에 발표하신 분 같이 뭐 수고했다고 하트나 박수 이런 거 한번 받고 가시죠.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카메라 다 켜주시고요. 네, 카메라 못 켜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은 하트 해주시고 자 수고하셨다고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